겨울 아침이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찬바람이 처마 끝을 훑고 지나가고 길가에 쌓인 얼음은 밤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골목 어귀에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끼익. 낡은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였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온 소리. 경기도 어느 작은 읍내. 주민들은 그 소리를 알람 삼아 하루를 시작했다. 소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다. 박덕수 할아버지. 7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헤어진 점퍼,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 양쪽이 다른 장갑. 어떤 날은 운동화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어떤 날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났다. 그의 리어카에는 언제나 같은 것들이 실려 있었다. 납작하게 접힌 종이박스, 묶음으로 정리된 신문지, 한쪽이 찌그러진 캔들. 그 읍내에서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상가 골목 입구에 있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미란 씨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그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짧고 조용한 목례였다. 최미란 씨는 처음에는 그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으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딱히 나쁜 마음은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읍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노골적인 무시도 아니고 적극적인 외면도 아닌 그저 슬쩍 시선을 돌리는 것.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일찍 나왔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골목은 조용했고 시선이 없었고 눈치 볼 것도 없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리어카를 끌며 그는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사가 있는 노래인지 그냥 음정인지조차 알 수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골목에 잘 어울렸다. 읍내 한복판에는 오래된 문구점이 하나 있었다. 점주는 강태일이라는 사람으로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할 만큼 오래전부터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왔다. 강태일 씨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첫 모습은 이랬다. 약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그는 막 문구점을 시작한 참이었고 가게 앞에 쌓인 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골목에 그냥 내어놓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자들이 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강태일 씨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약속이 되었다. 말 없이 이어진 20년의 약속. 강태일 씨는 그 뒤로도 가게 앞에 상자를 내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것을 가져갔다.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딱 한 번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 적이 있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강태일 씨가 우산도 없이 문구점 처마 아래에 서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멈추어 섰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 쓰세요. 나는 괜찮아요. 강태일 씨는 놀라서 사양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리어카 위에 우산을 올려놓고 그냥 걸어갔다. 빗속으로 우산도 없이. 그 뒤로 강태일 씨는 그 우산을 가게 한켠에 걸어두었다. 돌려주어야지 하면서도 몇 달이 지나도록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우산이 가게 기억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길에서 아이들을 마주치면 반드시 멈추어 섰다.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아이들이 모르는 척 지나치면 사탕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사탕을 쥐어주고 그리고 말없이 또 길을 갔다.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떠돌았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한테 주는 사탕이 얼마나 된다고 폐지 돈으로 사탕 사냐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저 양반 자식이 있다가 잃은 거 아니냐며 측은해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읍내 유일한 초등학교 담벼락 근처에는 낡은 평상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도 모르는 나무 평상. 할아버지는 점심 무렵이면 그 평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리어카를 옆에 세워두고 도시락 같지도 않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그 시간만큼은 그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서두르지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학교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수업 중인 시간이면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게 미소인지 쓸쓸함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인지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면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평상 근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바쁘거나 불편하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하지만 보지는 않았다. 그것이 박덕수 할아버지를 둘러싼 이 읍내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의 늦가을 할아버지는 조용히 사라졌다. 리어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사흘 계속되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누군가는 강태일 씨였다. 그는 아침에 가게 앞에 상자를 내어놓다가 멈추었다. 상자가 사흘째 그대로였다. 그는 잠깐 골목 저쪽을 바라보다가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 한쪽이 어딘가 걸렸다. 그날 저녁 읍내 반상회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골목 폐지 할아버지. 며칠째 못 봤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답장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덕수, 향년 73. 이틀 전 새벽 홀로 거처하던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발견한 것은 집주인이었고 그때는 이미 하루가 지난 뒤였다. 읍내는 잠깐 술렁였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장례는 관할 복지관의 무연고자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장례였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작별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다. 복지관 담당자의 이름은 오지연이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를 맡은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그 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지연 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박덕수 씨의 반지하 방 정리를 맡은 것도 오지연 씨였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낡은 장판, 얼룩진 벽지, 창문 하나, 가구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다. 밥솥 하나, 냄비 하나, 작은 이불장. 그 이불장 위에 플라스틱 바구니가 하나 있었는데 안에는 낡은 사탕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반쯤 비워진 것들도 있었고 아직 뜯지 않은 것도 있었다. 오지연 씨는 잠깐 그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계속 정리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통 2개와 물 1병이 전부였다. 찬장에는 간장 1병, 소금, 누룽지 1봉지, 거울이 없었다. 시계가 없었다. 텔레비전도 없었다. 이 방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서랍장이 있었다. 2칸짜리 낡은 서랍장으로 칠이 거의 벗겨져 있었다. 오지연 씨는 위쪽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 몇 가지와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이는 공책 한 권,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가 죽고 나면 이것부터 열어봐 주세요. 오지연 씨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두툼하게 접힌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낡은 볼펜으로 천천히 눌러 쓴 글씨였다. 받침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씌어 있었다. 오래 연습한 것 같은 글씨였다. 오지연 씨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읽었다. 저는 박덕수라고 합니다. 이 읍내에서 20년 동안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여는 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를 알리려고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봉투 안에 통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이고 하나는 따로 만들어둔 계좌입니다. 둘 다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이 동네 초등학교 근처 복지관에 전해주세요.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달라고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누가 냈는지 알리지 마세요. 두 번째 통장은 좀 더 복잡합니다. 안에 든 명단을 보시면 이름이 47명 있습니다. 이 읍내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이들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목록입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각자에게 쓰여야 할 대학 등록금 금액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각자 이름으로 전달해 주세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얼굴을 알 뿐이지 이름을 먼저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나중에 동사무소 쪽에 아는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서부터 따로 적어뒀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돈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저 때문에 누가 슬퍼하거나 번거로워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편지가 그냥 조용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덕수 올림. 오지연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편지가 떨렸다. 처음에는 자신이 흔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뭔가 뺨에 닿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 묶음 안에는 편지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통장 2개와 4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오지연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어야 했다. 첫 번째 통장 잔액은 1,800만 원이었다. 두 번째 통장 잔액은 11억 2천만 원이었다. 합산하면 12억이 넘는 돈이었다.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오지연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그 편지를 여러 번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가슴에 걸렸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돈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장이 제일 오래 남았다. 이 읍내에서 그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강태일 씨였다. 오지연 씨가 직접 문구점을 찾아왔다. 편지에 이 읍내 사람들 중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강태일 씨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짧게 한 줄로 강태일 씨가 혹시 가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강태일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카운터 뒤에 서서 천장 한쪽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20년 동안 상자를 가져가는 분이었는데 나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 말을 오지연 씨는 오래 기억했다. 이름을 몰랐던 20년. 이름을 알았던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 혼자였다. 47명 아이들의 이름을, 얼굴도, 형편도, 꿈도 47명. 오지연 씨는 명단을 여러 번 읽었다.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 볼펜 글씨가 가늘고 빽빽했다. 메모마다 달랐다. 어떤 이름 옆에는 2017년부터 할머니 혼자 키움이라고 쓰여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아버지 공장 사고 후가세 기움이라고, 또 다른 이름 옆에는 세 형제 중 장녀, 공부 잘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름 옆에는 딱 한 줄만 있었다. 눈이 참 맑은 아이. 오지연 씨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름은 적혀 있었지만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명단 맨 앞에 이 아이들은 모두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의 나이라고 적혀 있었다. 작성 연도는 3년 전이었다. 즉, 이미 대학에 진학했을 아이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오지연 씨는 그 명단을 들고 읍내 주민센터를 찾았다. 담당 직원과 함께 명단의 아이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적어둔 이름과 메모를 단서로 한 명 한 명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아이는 19살 여학생이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그랬다. 다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지연 씨와 나눈 대화는 오지연 씨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우리 애가 대학 입시 준비하다가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작년 겨울에 애가 저한테 와서 그냥 취업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흔들림 없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있나요? 저 한 번만 인사하고 싶어서요. 오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조건 때문이었다. 아이들한테 누가 냈는지 알리지 마세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오지연 씨는 그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전할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화기 저편이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두 번째로 연락이 닿은 아이는 이미 대학교 2학년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입학 후 등록금 문제로 힘들었던 차였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복지관인데요. 구 박덕수 씨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 사기 전화인 줄 알았다고 했다. 몇 번이나 확인했고 결국 직접 복지관을 찾아왔다. 오지연 씨와 마주 앉은 그 아이는 처음에는 멀뚱히 앉아 있었다. 오지연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명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였다. 자기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변했다. 고등학교 때 할머니 갑자기 아프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오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던. 오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그분 알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학교 앞 평상에 계셨잖아요.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제가 우산 없이 뛰어가는데 사탕 한 개 주셨어요. 달리면서 받았는데 그게 딸기 맛이었어요. 그 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냥 따뜻했어요. 그 말이 그날 오지연 씨의 업무 일지에 그대로 적혔다. 달리면서 받은 딸기 사탕. 그냥 따뜻했어요. 사흘이 지났다.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폐지 할아버지가 12억 원을 남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퍼졌다. 어떤 사람은 원래 부잣집 출신일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일 거라고 했다. 진짜 이야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오지연 씨가 할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한 결과 박덕수 씨는 40대 중반까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선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공장은 그럭저럭 돌아갔다. 직원도 10명 남짓 있었다. 그런데 50 초반 공장에 불이 났다. 화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 하나가 전소되었다. 문제는 그 창고에 있던 직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는데 박덕수 씨는 직원을 고소하는 대신 합의를 선택했다. 합의금과 복구 비용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소진되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공장은 결국 폐업했다. 그 이후 행적은 오랫동안 불분명했다. 그리고 이 읍내에 나타난 것이 20년 전이었다. 문제는 그 20년 동안 어떻게 12억을 모았느냐는 것이었다. 폐지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오지연 씨가 통장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자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돈은 두 군데서 왔다. 하나는 공장 폐업 이후 남은 토지 매각금이었다. 50대 후반 박덕수 씨는 오래된 토지 하나를 팔았다. 당시 가격으로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적립식 금융상품에 넣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채 다른 하나는 정말로 폐지 수입이었다. 20년 동안 매일 모은 폐지값 하루에 2, 3만 원, 많아야 4, 5만 원. 그것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쌓았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입는 것을 줄이고 나가는 것 하나하나를 줄이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12억이었다. 사람들은 그 계산을 듣고 말을 잃었다. 한 달에 고작 7, 80만 원을 벌면서 15년을 이자만으로 굴린 토지, 매각금과 합산하여 12억을 만든 사람. 그것은 의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모았던 것이었다. 강태일 씨가 반지하 방 정리를 도우러 갔을 때 리어카는 골목 귀퉁이에 세워져 있었다. 비에 녹이 쓸어박히 한쪽이 헐렁하게 돌아가는 낡은 리어카였다. 강태일 씨는 그 리어카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20년 동안 골목에서 보아온 물건이었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리어카 바닥에는 비닐이 깔려 있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놓은 것이었다. 묶은 밧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는 장갑, 두 켤레, 끈 한 묶음, 손전등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전등은 전지가 없었다. 강태일 씨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리어카 앞쪽, 손잡이 아래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메모지였다. 비닐로 여러 겹싸인 메모지였다. 방수 처리를 해서 끼워둔 것이었다. 강태일 씨가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안에는 반으로 접힌 노트 한 페이지가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월수금 상가 골목공단 방향 학교 앞 귀환. 화목시장 방향 주택가 느티나무 앞 귀환. 토요일 쉼. 일요일 학교 담장 옆 벤치.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목은 놓치지 말 것. 강태일 씨는 그 메모를 읽고 가만히 서 있었다. 20년 동안의 동선이 거기에 있었다. 폐지를 줍는 동선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이들이 지나는 길목을 지나쳤다.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추어 매일 20년 동안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가 그제야 이해되었다. 강태일 씨는 리어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울지는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 이 양반이, 그가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양반이 그 말을 2번 반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외에 무슨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였다. 오지연 씨는 이틀 뒤 다시 그 반지하 방을 찾았다. 서랍장 아래칸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아래칸을 열자 공책 6권이 나왔다. 일기장이었다. 첫 번째 공책은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오래된 것이었다. 날짜가 2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글씨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맞춤법이 가끔 틀렸고 줄이 빗뚤게 내려가는 날도 있었다. 오지연 씨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이 동네로 왔다. 짐은 없다. 빈손이다. 리어카 하나. 그게 전부다. 이 동네에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아이들이 많은 동네라고 했다. 학교가 3개라고 했다. 그게 좋았다. 오지연 씨는 읽다가 멈추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라서 왔다. 그것이 이유였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으니 답이 없었고, 답이 없으니 이유를 상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유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중간중간 이름들이 나왔다. 아이들의 이름들이었다. 오가다 보게 된 아이들이었다. 오늘 골목에서 아이 한 명이 혼자 울고 있었다. 가방이 젖어 있었다. 뭔가 쏟은 것 같았다. 사탕 하나 주었더니 받았다. 그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른다. 다음에 학교 앞에서 보이면 알 수 있을까? 오늘 느티나무 앞에서 아이 셋이 공을 차고 있었다. 공이 리어카 밑으로 굴러왔다. 내가 꺼내서 주었더니 꾸벅 인사했다. 웃는 얼굴이 좋았다. 오늘 그 아이를 다시 봤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이름은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한다. 오지연 씨는 공책을 6권 다 읽지는 못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읽는 내내 멈추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공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도 안다. 그래도 선택지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 돈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젊을 때 그랬다. 그래서 안다. 그 문장을 읽은 날 밤, 오지연 씨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젊은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난 때문에 선택지를 잃었던 젊은 날을. 그 억울함이 20년 동안의 원동력이었다. 복수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다. 그냥 다음 사람들만큼은 그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은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었다. 주인 할머니의 이름은 노숙자였다. 아니, 노수자였다. 일은 가까운 나이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였다. 손이 거칠고 말이 짧았지만 학교 끝나고 몰려드는 아이들한테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할머니가 오지연 씨를 찾아온 것은 소문이 퍼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지연 씨가 앉으시라고 하자 할머니는 그냥 서서 말을 이어갔다. 그 할아버지, 박덕수 씨. 네, 그분이 우리 가게 앞에서 사탕을 줬어. 아이들한테. 매일은 아니고 가끔. 처음에는 나도 뭐하는 양반인가 했지. 아이들한테 사탕 주는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오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야. 애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고 왔거든. 얼굴이 붓고 울고. 근데 집에 오면서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사탕을 받았나 봐. 딸기 사탕. 애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울지 않았어. 사탕 먹었거든. 그랬어. 노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그게 20년 전 일이야. 우리 아들이 지금 34인데. 그 사탕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해. 나한테 가끔 말하거든. 어릴 때 폐지 할아버지한테 사탕 받은 거 기억나? 그게 참 좋았어. 하고.
오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내가 그 양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 노수자 할머니는 그제야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라도.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아이들 중에 간식이라도 사 먹는 데 쓰라고.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냥 같이 넣어줘. 오지연 씨는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같은 분이시네요. 노수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그분이랑 나는 달라. 그분은 20년 동안 한 거야. 나는 그냥 5만 원이야. 그러고는 일어서서 가게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날은 나이 든 남자가 왔고, 어떤 날은 젊은 여자가 왔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가져왔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들이 쌓여갔다. 오지연 씨는 그 이야기들을 일지에 적었다. 40대 남자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 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한테 싸가지 없이 굴었어요. 리어카 지나갈 때 친구들이랑 웃고 그랬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남자는 자기 아이 이름이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 애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애가 보상받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요. 오지연 씨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을 적었다. 고맙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의 부모가 자신에게 무례했는지에 상관없이 명단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부모의 미움이 아이에게 갈 이유도 없었다. 그것이 이 명단의 기준이었다. 어른의 잘못이 아이에게 향하지 않게 하는 것. 오지연 씨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만 그것을 모두 아이들 쪽으로 돌린 것이었다. 그 주 금요일, 오지연 씨는 명단의 아이들 중 12명과 연락이 닿은 상태였다.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를 통해 연락했고, 성인이 된 경우는 직접 연락했다. 반응은 모두 달랐다. 놀라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조용히 고맙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다. 21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복지관에 직접 찾아와서 물었다. 혹시 할아버지 사진이 있나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오지연 씨는 주민등록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할아버지가 60 초반이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 학생이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알아요. 저 이 할아버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서 느티나무 앞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어요. 그 학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한 30분쯤? 그러다가 가실 때 사탕 하나 놓고 가셨는데 오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사탕이었어요? 그 학생이 살짝 웃었다. 딸기 맛이요. 딸기 맛사탕. 오지연 씨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명단의 아이들 중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했다. 딸기 사탕. 할아버지가 준 사탕. 달리면서 받은 것. 울다가 받은 것. 그냥 지나치다가 받은 것. 그 사탕들이 다 같은 사탕이었다. 오지연 씨는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사탕 봉투를 꺼내 보았다. 포장지가 낡아 있었다. 선명하게 딸기가 그려진 빨간 포장지였다.
세상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가장 싸고 흔한 사탕이었다. 그러나 그 사탕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읍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글이 올라온 것은 소식이 알려진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글쓴이는 동네 주민이라는 닉네임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폐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아시죠? 근데 아이들 47명 장학금 남기셨대요. 사실인지 아는 분 계세요?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마, 진짜요? 같은 반응이었다. 그런데 복지관 담당자가 간략하게 사실을 확인해주는 댓글을 달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 할아버지 매일 봤는데, 인사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 명단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탕 주시던 할아버지 맞죠? 저도 어릴 때 받았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댓글은 길었다. 자신이 어릴 때 할아버지를 봤던 기억, 사탕을 받았던 기억, 그냥 지나쳤던 기억들이 올라왔다. 그것들이 쌓이면서 이 읍내의 집단적인 기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 저 솔직히 예전에 할아버지 보면 좀 피했어요. 폐지 냄새 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창피해요. 진짜로. 그 댓글에 공감 버튼이 수백 개 눌렸다. 강태일 씨는 그 댓글들을 다 읽었다. 문구점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읽다가 내려놓고 또 읽다가 내려놓으면서 그는 오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지연 씨가 물었다. 어떤 부탁이요? 할아버지 리어카 버리지 말아주세요. 읍내 분위기는 며칠 사이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달라짐이었다. 누가 뭘 선언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행사가 열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걷기 시작했다. 느티나무 앞 평상 앞에 누군가 꽃 한 다발을 놓고 갔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놓고 갔다. 사흘째에는 화분 하나가 생겼다. 일주일 뒤에는 그 평상 주변이 작은 꽃밭처럼 되어 있었다. 아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최미란 씨는 세탁소 앞을 지나다가 그 평상을 한참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시선을 돌렸던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평상이었다. 그는 그날 저녁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적은 돈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나요? 오지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오지연 씨는 창밖을 보았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준 사람이 생각났다. 비 속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그리고 그 우산을 가게 한켠에 걸어두고 20년을 지낸 사람도 두 사람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당연한 것도 같았다. 열흘이 지났다. 오지연 씨의 책상 위에는 기부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읍내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금액은 1,000원짜리도 있었고 50만 원짜리도 있었다. 모두 익명이었다. 오지연 씨는 그것들을 한 통에 모아두었다. 그리고 그 통에 이름표를 붙였다. 박덕수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름은 없었다. 단지 그 한 줄만. 명단에 47명 중에서 가장 찾기 어려웠던 아이가 있었다. 명단에는 이름만 있었다. 메모는 딱 2줄이었다. 형제 중 막내. 보육원 근처에서 자주 봄. 보육원은 읍내에서 2km 떨어진 외곽에 있었다. 10년 전에는 운영 중이었지만 지금은 시설이 이전된 상태였다. 그 보육원 출신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지연 씨는 이 경우를 일단 보류했다. 그런데 10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전화를 건 것은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저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보육원 근처에서 자주 봤다는 막내 아이, 그게 저 아닐까요? 오지연 씨는 이름을 확인했다. 일치했다. 그 남자는 지금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보육원을 나온 것이 20살 때였다. 현재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저 할아버지 기억해요. 어릴 때 보육원 근처에서 자주 리어카 끌고 다니셨잖아요. 한 번은 제가 담 밖에 나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던져주셨어요. 사탕이었는데 받으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개 더 꺼내서 또 던져주셨어요. 오지연 씨는 조용히 들었다. 2번 던져주셨어요. 한 번 떨어뜨렸는데도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다. 그때 저한테 그런 거 해주는 어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이름도 몰랐던 할아버지인데. 오지연 씨는 잠시 말을 골랐다가 물었다. 대학 진학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 남자는 잠깐 침묵했다. 꿈은 있어요. 근데 돈이 할아버지가 남겨두셨어요. 또 침묵이 이어졌다. 저한테요? 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전화기 저편으로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우는 소리였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감추어지지 않았다. 오지연 씨는 그냥 들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울음이 다 끝난 뒤에 남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오지연 씨는 그 말을 일지에 적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남자가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전달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것이 47번의 이야기 중 하나였다. 47번째 이야기는 47가지였다. 어떤 아이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하던 차였고, 어떤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몇 년 뒤의 일이었다.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를 또렷하게 기억했고, 어떤 아이는 기억이 없었다. 기억이 없는 아이한테 오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지연 씨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기억할 거니까. 그 문장이 이 일기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했고, 카드뉴스가 만들어졌고, 어떤 라디오에서는 낭독했다. 그 문장은 이 읍내를 넘어서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모두 달랐다. 어떤 사람은 꽃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은 그냥 느티나무 앞 평상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갔다. 복지관 앞마당에 작은 게시판이 하나 생겼다. 오지연 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메시지, 편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었다. 처음에는 빈 게시판이었다. 이틀 뒤에 쪽지 한 장이 붙었다. 일주일 뒤에는 쪽지가 가득 찼다. 가장 긴 쪽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쓴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사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알아두고 싶어서요. 제가 커서도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려고요. 오지연 씨는 그 쪽지를 보고 한동안 서 있었다. 사탕을 받은 적도 없는 아이가 기억하려고 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방식이었다. 강태일 씨는 리어카를 문구점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복지관에서 처분을 문의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제가 보관할게요. 잘 닦아서. 그는 리어카를 문구점 창고에 들여놓기 전에 녹이 쓴 바퀴를 닫고 비닐을 새로 깔고 낡은 밧줄을 새 것으로 바꾸었다. 손전등에는 새 전지를 넣었다.
그리고 리어카를 창고 안에 들여놓기 전 손잡이 아래에 메모지를 끼워 두었다. 그 메모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박덕수 씨.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었다. 이제야 하는 말이었다. 오지연 씨는 명단의 47명에게 연락을 마친 것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반이 되던 날이었다. 마지막 연락자는 17살 고등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아직 대학 진학을 몇 년 더 기다려야 했다. 등록금은 그때까지 별도 계좌에 예치해두기로 했다. 오지연 씨는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더 놀라워요. 오지연 씨는 그 말에 짧게 답했다. 할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전화를 끊은 뒤 오지연 씨는 업무 일지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47개의 이름, 47개의 사연, 47개의 전화. 그것을 다 끝내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그 한 달 반 동안 오지연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복지관 앞 게시판을 먼저 확인했다. 새로 붙은 쪽지가 있으면 읽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에는 게시판 앞에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오지연 씨가 인사를 건네자 그 할머니는 쪽지를 한 장 게시판에 붙이고 있었다.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근데 저도 이 동네에 20년 살았으니까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지연 씨는 그 할머니가 붙인 쪽지를 나중에 읽었다. 당신이 우리 동네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쪽지 옆에는 딸기 사탕 한 알이 붙어 있었다. 셀로판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그해 겨울, 복지관 앞 느티나무 아래의 평상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누가 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낡은 평상이 사라지고 새 평상이 생겨 있었다. 나무 결이 고왔고 모서리가 잘 다듬어져 있었다. 평상 옆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앉아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은 없었다. 이듬해 봄이 왔다. 겨울 내내 조용히 움직였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명단의 아이들 중 그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5명 있었다. 오지연 씨는 그 5명의 입학을 확인하는 것을 그해 봄의 첫 번째 일로 삼았다. 첫 번째 학생은 미술을 전공하는 여학생이었다. 입학 서류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지연 씨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입학 축하드려요. 잘 다니세요. 그 학생에게서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저 입학하는 날 할아버지 산소에 가려고요. 오지연 씨는 그 답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묘는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시립 묘지에 있었다. 무연고 처리 절차로 조성된 작은 묘였다. 묘석도 없고 상석도 없었다. 번호만 있는 표지 하나가 전부였다. 그 표지가 달라진 것은 봄이 오기 전이었다. 누군가 작은 돌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름과 연도, 그리고 한 줄만 새겨져 있었다. 이 동네 아이들을 기억하며 살다 간 사람. 누가 세운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강태일 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노수자 할머니도 아니라고 했다. 오지연 씨도 아니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명단의 아이들 중 가장 먼저 연락이 닿았던 여학생이 여러 명을 모아서 한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름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지연 씨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학생은 처음 연락받던 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달리면서 받은 딸기 사탕. 그냥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봄처럼 움직였다. 봄이 되자 복지관 앞 게시판도 달라졌다. 겨울 내내 붙어있던 쪽지들이 낡아서 일부는 떼어냈다. 그리고 새 쪽지들이 또 붙었다. 그 중에는 다른 동네에서 온 것들도 있었다. 소문이 퍼졌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이 읍내 바깥으로 나갔고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읽었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 이 읍내를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느티나무 앞 평상에 앉아 있다가 갔다. 어떤 사람은 복지관 게시판에 쪽지를 남기고 갔다. 어떤 사람은 분식집에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갔다. 노수자 할머니는 그 손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오셨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노수자 할머니는 국수 한 그릇을 더 내어주었다. 그럼 한 그릇 더 드시고 가요. 나는 아는 사이거든. 그 말이 이 작은 읍내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였다. 오지연 씨는 그해 봄에 할아버지의 묘를 처음 찾아갔다. 혼자였다. 평일 오후 묘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였다. 47명의 이름을 다 전했다는 것. 그중 3명이 이미 입학했다는 것. 게시판이 가득 찼다는 것. 리어카가 창고에 잘 있다는 것. 그것들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만 말했다. 잘 전달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딸기 사탕 한 알을 꺼내 묘 앞에 놓았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느티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 오후였다. 3년이 흘렀다. 그해 봄, 읍내 초등학교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학교 측에서 제안하고 복지관이 함께 준비한 조촐한 자리였다. 이름은 없었다. 그냥 모임이라고 불렀다. 오지연 씨가 앞에 섰다.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름은 박덕수.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셨던 분입니다. 강당이 조용했다. 그분이 이 학교 앞을 매일 지나셨다는 것, 아이들을 매일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명단의 아이들 중 12명이 왔다. 어떤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어떤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어떤 아이는 고향을 떠났다가 이날을 위해 돌아왔다. 그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짧은 말을 했다. 길지 않았다. 누군가는 딱 한 문장만 했다. 저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이 없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말하다가 멈추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강태일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낡은 우산이었다. 20년 전 비 오던 날 할아버지가 주고 간 그 우산이었다. 강태일 씨는 그 우산을 오지연 씨에게 건넸다. 이거 이제 제대로 된 자리에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오지연 씨는 그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가볍지 않았다. 우산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있었다. 20년의 기억이 담긴 것이었으니까. 그 우산은 복지관 입구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이게 되었다. 옆에 작은 안내판이 하나 생겼다. 비가 오는 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넸던 우산입니다. 그해 봄부터 복지관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다. 작은 장학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 운영 원칙은 하나였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금에 돈을 낸 사람들은 다양했다. 읍내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달에는 초등학생이 용돈 2,000원을 봉투에 넣어 가져오기도 했다. 오지연 씨는 그 2,000원을 다른 돈과 함께 기금에 넣었다. 같은 돈이었다. 3년째 되던 봄,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잠깐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이 평상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 앉아 있었어? 다른 아이가 답했다. 우리 보려고. 왜? 그냥.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사탕도 주셨잖아. 아이들은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범한 봄날 오후였다. 느티나무 아래에 바람이 지나갔다. 오지연 씨는 그날도 퇴근 전에 묘를 들렀다. 이제는 혼자 오지 않았다. 가끔은 연락이 닿은 아이들이 함께 왔고, 가끔은 강태일 씨가 왔다. 그날은 혼자였다. 묘 앞에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작은 꽃 한 다발과 사탕 몇 알, 딸기 사탕이었다. 오지연 씨는 그 앞에 잠시 앉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가 생각났다. 이 동네에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아이들이 많은 동네라고 했다. 그게 좋았다. 20년 전 빈손으로 이 읍내에 온 사람. 리어카 하나.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것이 이토록 많았다. 돈만이 아니었다. 한 아이는 딸기 사탕을 기억했다. 한 아이는 우산 없이 달리다 받은 사탕을 기억했다. 한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오후를 기억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울지 않고 집에 온 날을 기억했다. 그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오지연 씨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묘 앞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아버지,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느티나무 꽃잎이 하나 날아와 묘석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마치 듣고 있다는 것처럼. 그 봄날 오후, 오지연 씨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섰다. 걸어 나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읍내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리어카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는 봄날이었다.